아가, 내가 준 버섯 먹었니? 혹시 어지럽지는 않고? 어둠이 깔린 캠핑장, 시어머니는 제 창백해진 안색을 기대하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귀한 버섯 혼자 먹기 아까워서 아까 남편 먹을 라면 끓일 때 잘게 다져 넣었어요. 국물까지 싹 다 맛있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를 독살하려던 시모의 끔찍한 계획은 결국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흙수저라 무시받던 며느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죠. 저는 그 흙바닥에서 발을 굴리며 자란 흙수저였어요. 어렵게 공부해 서울로 올라온 저는 어느 회사 거래처에서 남편 정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우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험한 일이라고는 손에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는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우가 저를 좋다고 따라다닌 1년 동안 시어머니 영자는 결혼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셨습니다. 정우야, 너 미쳤니?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천박한 걸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라는 거야? 하지만 정우는 단식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내내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냈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곤 하셨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인삼한채를 들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박스를 열어 보여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거 친정에서 어머님 드리라고 보낸 인삼이에요. 부모님이 정성껏 고르셨대요. 시어머니는 인삼 박스를 한번 흘겨보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스가 쿵 소리를 내며 모서리가 찌그러졌어요. 아이고, 시골 촌것들이 보낸 선물이 포나만 하지. 너나 갖다 먹어. 우리 집에선 이런 거 안 먹는다. 저는 무릎 꿇은 채 박스를 주워 다시 정리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남편 정우가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어버이날에 다 같이 캠핑 가가지고 분위기 좀 좋게 뛰어보자. 저는 정우의 얼굴을 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캠핑장에 도착한 5월의 산자락은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텐트 못을 박으며 등에 흐르는 땀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캠핑 의자에 앉아 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자기 아들의 새 중매딸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죠.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은밀하게 저를 불러내셨어요.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라. 줄 게 있어.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캠핑장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 오솔길로 저를 이끌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발밑에서 마른 솔잎이 사각사각 부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바위 뒤에서 멈춰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자, 받아라. 너 주려고 챙겨온 거야. 손바닥 위에 놓인 건 거무튀튀하고 가시 뒤틀린 버섯 한 송이였습니다. 저는 그 버섯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릴 적 친정엄마가 산을 함께 오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신 그 버섯이었습니다. 독수건 버섯. 한 입만 베어 물어도 곧장 거품을 물고 쓰러져 환각에 빠진다는 산속 가장 무서운 독초였어요. 산삼보다 귀한 거야. 나도 아까 한 입 먹어봤는데 몸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미운정 고운정 들었다고 너 챙겨주는 거다. 영자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응시하는 두 눈은 사냥감을 노려보는 짐승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숲속에서 홀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길 바라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 하나 사라지면 산속사고로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 나 먼저 내려갈 테니까 다 먹고 내려오렴.
여자한테 좋은 거니까 정우한테는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 버섯을 먹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버섯 다 먹었니? 어지럽지는 않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버섯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혼자 먹기는 아까워서요. 아까 남편이 라면 끓여 먹는 데서 잘게 다져서 거기에 넣어줬어요. 영자의 손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어이구, 내 새끼, 정우야.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정우에게 달려갔어요. 숯불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정우는 어머니가 목덜미를 붙잡자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어요. 토해라, 빨리. 손가락 넣어서라도 다 개워내. 엄마 왜 이래?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너 죽어, 죽는다고. 시어머니는 정우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정우는 영문도 모른 채 발버둥을 쳤고 시아버지가 놀라 일어서다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조용했던 캠핑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옆 텐트 사람들이 머리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입가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흔들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119, 119 좀 불러줘요. 캠핑장 관리인이 헐레벌떡 달려왔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어둑해진 숲을 가르며 들어왔어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영자의 얼굴은 백직장 같았고 정우는 울먹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어수선한 텐트 앞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목을 들어 스마트워치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화면 속 빨간 점이 깜빡임을 멈추고 사라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새벽 2시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기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검사받고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가운자락을 펄럭이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단순 과호흡으로 인한 실신이라 안정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연 잡아라. 경찰 불러. 천연이 우리 정우 죽이려고 했어.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정우와 시아버지도 멍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독버섯을 주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한테 독을 줘? 너야말로 우리 식구들 다 죽이려고 산에서 그 독버섯 캐온 거 아니니? 저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 눈물부터 쏟아냈어요. 아이고, 형사님, 저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시집 와서는 시댁 식구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산에서 독버섯 캐다가 제 아들에게 먹이려 했다니까요. 형사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그 버섯을 주셨어요. 두 분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일단 아내분은 우리 석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1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저를 알아줄 사람은 정우뿐이었어요. 그런데 정우는 제 시선을 피하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 아까 수진이가 텐트에서 라면 끓일 때 뒷모습이 좀 수상했어요. 자꾸 뭐를 잘게 다지고 있더라고요. 정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우는 끝내 저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았고 저는 끌려가다시피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형사가 두꺼운 서류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김수진 씨, 시어머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산에서 캐온 버섯을 남편에게 먹이려 했다는데 그 버섯 어디 있어요? 형사님, 그건 어머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주신 버섯이었어요. 제가 산지식이 좀 있어서 독버섯인 걸 알아보고 짓이겨가지고 묻었어요. 그러니까 묻은 건 인정한다는 거네요? 본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제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댁에서 고용했다는 변호사가 경찰서로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우리 의뢰인 댁은 강남에서 알아주는 집안입니다. 저 며느리가 농사꾼 집안 출신인데 가난한 처지에 시집 재산 노리고 들어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정 부모님 이야기까지 끌어들이는 그 입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가 조사실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정우야, 너 정말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1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너 같은 무서운 여자랑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엄마 죽일 뻔한 여자야, 너는. 너희 엄마가 나한테 그 버섯 먹이려고 했어. 너희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됐어.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도장이나 찍고 죗값 받아. 정우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책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어요. 김수진 씨, 시어머님이 명확히 진술했어요. 본인이 산에서 무언가를 묻는 걸 봤다고요. 물증인 그 버섯도 본인이 묻어 없앴고요. 이대로 가면 살인미수의 증거 인멸까지 추가됩니다. 검찰 송치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로 들어선 시어머니가 창너머에서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러게, 분수에 안 맞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런 꼴을 보지.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년 동안 며느리로서 지키려 했던 마지막 도리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면회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형사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가 의아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형사님,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이 스마트워치요. 캠핑장 도착한 순간부터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벗어주신 그 순간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요. 형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손으로 끌어당겼어요. 정호가 던지고 간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을 견디면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저는 다시 경찰서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형사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시댁 변호사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조사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캠핑장 관리인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캠핑장 관리인이 그날 본 게 있다고 자진해서 진술하러 왔습니다. 관리인은 자리에 앉으며 헛기침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짝 고개짓을 하자 관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요. 저쪽 며느리분이 숲속에서 혼자 뭔가를 나무에서 따는 걸 봤습니다. 좀 이상해서 눈여겨봤죠. 손에 버섯 같은 게 들려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때 어머님하고 둘이만 거기 있었어요.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봐요? 제가 그날 거기 순찰 돌았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변호사도 서류를 펼치며 형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사님, 보세요. 제3자 목격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래도 저 며느리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형사가 펜을 책상에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허리춤에서 수갑이 짤랑거렸어요. 김수진 씨, 일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일어서세요. 저는 손목을 책상 위에 올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젊은 수사관 한 명이 봉투를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형사님, 국과수에서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요. 형사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그런 출처 불분명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듣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절차 거쳐서 들어온 증거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시죠.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사실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산삼보다 귀한 거다. 나도 아까 한 입 먹어봤는데 몸이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너 챙겨주는 거야. 그래. 나 먼저 내려갈 테니까 다 먹고 내려오렴. 여자한테 좋은 거니까 정우한테 넘겨줄 생각 하지 말고.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부여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변호사도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캠핑장에서 시어머니가 정우를 붙잡고 토하라며 울부짖던 그 미친 듯한 비명까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키워왔다더니 어머님이 직접 주신 게 맞네요. 아니, 저거 조작이야. 누가 흉내낸 거야, 저거. 내 목소리 아니야. 국과수 분석 다 거쳐서 온 거예요. 본인 목소리 맞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시선을 돌려 캠핑장 관리인을 바라봤어요. 관리인은 이미 다리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형사가 다음으로 관리인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날 정말 본 거 맞아요? 위증죄가 어떤 죄인지 알고 진술하시는 거죠? 형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저 사모님이요. 저한테 500만 원 주셨어요. 며느리가 산에서 목 캐는 거 봤다고만 말해주면 된다고. 저는 그날 그쪽으로 순찰도 안 갔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저 인간이 미쳤구나.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돈을 줘? 통장에 다 찍혔어요. 어제도 100만 원 더 붙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형사가 손짓을 하자 옆에 서 있던 다른 수사관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옆으로 풀썩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야, 정우야 어딨니? 조사실 밖에 서 있던 정우가 그 소리에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정우의 얼굴은 핏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녹음 파일을 복도에서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한 번 쳐다보더니 머리를 감싸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진짜야 이거? 진짜로 수진이한테 그런 거 먹이려고 했어? 정우야,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저런 천한 게 네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정우야, 너는 잘 들었지? 너희 엄마가 1년 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형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사님, 저 시어머니 그리고 저기 위증한 캠핑장 관리인 두 사람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살인미수에 무고에 위증 교사까지요. 그리고요. 저는 정우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너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소송 제기할 거야. 우리 변호사한테 연락받을 줄 알아.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너는 1년 같이 산 아내 말보다 어머니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야.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정호는 무릎을 꿇고 제 바짓단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새가 짤깍 잠기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나 같은 늙은이를 어떻게... 조용히 따라오세요. 수갑을 찬 시어머니가 끌려 나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1년 동안 거실 바닥에 친정 부모님 선물을 내팽개치던 그 손이 며느리 세 자리를 알아본다며 큰 소리로 통화하던 그 입이 이제 다 저 수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시어머니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는 통보가 왔어요. 정우의 계좌도 이혼소송 가압류로 묶였다는 소식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1년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닦고 또 닦던 그 거실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미련은 한 톨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책 몇 권만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에서 강원도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푸르러지더니 어느 순간 익숙한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등에 업혀 약초를 캐러 다니던 그 산이었어요. 기차에 내려 고향마을 입구의 야생초 군락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여름 풀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고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만져봤습니다. 그때 저쪽 둔덕에서 누군가 약초 표본을 채집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책 넓은 모자에 카키색 조끼를 입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어릴 적 마을 뒷산을 함께 누비던 동네 오빠, 산림청에서 일한다고 풍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 너 수진이 아니야? 김수진. 준호 오빠. 진짜 준호 오빠야? 야, 이게 몇 년 만이냐? 너 서울 갔다더니 여기 어쩐 일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흙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냥 좀 쉬러 왔어, 오빠. 한참 쉬러. 준호는 저를 잠깐 바라보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약초 바구니를 슬며시 내려놨어요. 풀잎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둘 사이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준호 오빠 다시 만난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오빠의 연구실을 드나들었어요. 연구실은 산자락 끝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풀냄새가 곧장 책상까지 들이쳤어요. 저는 어릴 적 친정 엄마에게 배운 약초 이야기를 오빠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에선 산정목이라고 불러. 잎을 그늘에 말려야 약효가 살아. 야, 너 이거 책에도 잘 안 나오는 거잖아. 누가 가르쳐줬어? 우리 엄마. 산에서 키운 딸이잖아, 내가. 준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빼곡히 받아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수진아, 너 나랑 사업 하나 해보지 않을래? 사업? 음, 화학 첨가물 하나 안 들어가는 진짜 야생 약초로 만든 건강식품. 너처럼 산을 아는 사람이랑 나처럼 성분 분석하는 사람이 같이 붙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저는 잠깐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가 통장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시대 그늘에서 벗어나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천천히 차올랐어요. 할게 오빠. 위자료 받은 거 전부 넣을게. 야, 그거 너한테 중요한 돈이잖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해야 시작이지. 어중간하게는 안 해. 그날부터 저와 오빠는 매일 새벽 산을 올랐어요. 저는 어릴 적 친정엄마가 다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최상급 약초만 골라 채취했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잎과 뿌리를 채집통에 담고 라벨을 붙였어요. 오빠, 여기 이 골짜기는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서 약초가 천천히 자라. 그래서 약효가 진해. 너 진짜 산을 책처럼 읽는구나. 산에서 내려오면 곧장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채취한 약초를 종류별로 분리해 성분을 분석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어떤 약초끼리 잘 어울리는지 배합을 잡아갔습니다. 처음 만든 시제품은 입에 닿자마자 쓴맛이 너무 강해 뱉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흡수가 잘 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변질이 빨랐습니다. 오늘로 34번째다. 100번까지 가도 괜찮아, 오빠. 내가 시댁에서 1년 참은 거에 비하면 이건 식은 죽 먹기야. 너 그 말 진짜 무섭다. 저희는 밤마다 연구실 한 구석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며 배합 비율을 다시 조정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시약을 들여다봤고, 어떤 날은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100번째에 가까운 시도 끝에 부작용 없이 체내 흡수율을 끌어올린 약초 추출액이 완성됐어요. 오빠가 분석기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됐어. 이거 진짜 됐다. 진짜야, 오빠? 이 정도 흡수율이면 시중에 있는 거 다 발라버려. 저는 분석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숫자 몇 개가 1년 동안의 모든 수모를 단번에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저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새벽산을 오르는 모습, 약초를 채취하는 손, 연구실에서 시제품을 시음하는 장면을 모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었습니다. 대본도 따로 없이 그저 제가 산에서 자란 이야기, 친정엄마에게 배운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풀어냈어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약초를 캐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세요. 이 일 시작할 때 제가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캐던 그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다 손으로 고르겠다는 약속이요. 촬영은 끝낸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맘카페와 건강 동호회를 중심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밤사이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사전 예약 신청자가 수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표님, 사전 예약 마감했는데 서버가 두 번이나 다운됐어요. 물량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공장 풀가동 중입니다. 출시 당일 대형 홈쇼핑 프라임타임에 제품이 편성됐어요. 저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송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쇼호스트가 제품을 들어보이며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 시작 15분 만에 이미 절반이 빠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어요. 화면 아래 잔여 수량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준비된 물량 전부가 매진됐어요. 대기실 안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제야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로 해냈어. 오빠, 우리 진짜로 해냈다. 그날 이후 회사는 거짓말처럼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재방송 편성도 매번 매진이었고 백화점 입점 제한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회사 명의로 도심 한복판의 사옥 한 층을 통째로 임대했어요. 대표실 안내판에 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김수진 대표. 1년 전만 해도 거실 바닥에 친정 인삼이 내팽겨쳐지던 며느리였던 사람이었어요. 대표실 창가에 서서 저는 도시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1년 매출이 수백억 원 단위를 넘어섰다는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직원들이 들고 들어온 케이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화장기 없이 산에 오르던 그 며느리는 더 이상 거기 없었습니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에 어깨를 곧게 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저녁상을 차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어쩐 일로?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모시고 서울 한번 올라와. 좋은 데 모시고 갈게. 수진아,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좋은 일이야, 엄마. 진짜 좋은 일. 전화를 끊고 저는 대표실 의자에 깊게 등을 기댔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켠 불빛 하나를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회사를 차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국내 시장을 다 잡고 일본과 중국, 동남아 시장까지 발을 뻗었습니다. 공항 면세점 매대에 저희 제품이 가지런히 놓일 때마다 저는 그 앞을 한참 서성였어요. 업계 1위라는 타이틀이 붙고 연말에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든 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골랐어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흙 묻은 손으로 자랐습니다. 그 손이 부끄럽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그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더라고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회사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준호 오빠를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회사 둘이 같이 끌고 가자. 공동대표로 정식 등록할게. 야, 그건 너무 큰 자리야. 나는 연구만 잘하면 되지. 오빠가 없었으면 첫 제품도 못 나왔어. 받아야 해, 이거. 네가 그렇게 말하면 거절을 못하지. 저희는 그날 사인 한 장씩 나눠 들고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곧이어 고향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장님 댁 마당에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두고 저는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약초는 우리 마을에서만 받을 거예요. 1년 단위로 독점 계약 맺을 거고요.
채취 단가는 시세보다 2배로 올려서 드릴 겁니다. 수진아, 2배라니? 그러다 회사가 휘청이는 거 아니야? 어르신, 우리 마을에서 자란 약초가 우리 회사 키운 거잖아요. 받을 거 받으셔야죠.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 눈가를 훔치셨어요. 친정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두부 한 모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두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수진아, 너 진짜로 해냈구나.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산에서 가르쳐 준 거 다 써먹은 거니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아버지는 처음 비행기에 오르던 날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매시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한 통을 사들고 좋아라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거실 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진 인삼 박스를 떠올렸어요. 이제 그 박스 대신 어머니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거진과 방송국에서 저를 찾는 일이 늘었어요. 저는 강연 무대에 자주 올랐고 어느 대학 강당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를 펴고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 1년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깎아내릴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내 칼날을 가는데 시간을 쓰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잠시 마이크에서 떨어져 객석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에 서면 가끔 1년 전에 저 자신이 객석 끝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고급 한복 매장에서 어머니께 선물할 두루마기를 맞추고 잠시 쉬는 길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명품관 통로에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꾸깃꾸깃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명품 시계 매장 앞을 한참 서성이다 진열장에 코를 박듯 들여다봤어요. 직원이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강남 한복판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사람의 모습이라곤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대표님, 저분 혹시 알아요. 그냥 두세요. 우리 갈 길 갑시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빠져나왔어요. 정우는 끝내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히 지나쳤어요. 1년 전이라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을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단 한 박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회사 복도에서 저는 인사팀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대표님, 이게 좀 이상한 풍문인데요. 시어머님 쪽 소식이라서요. 말해보세요. 시댁에서 변호사 군단을 꾸렸다는데요. 정관 출신만 5명을 붙여서 재판을 한참 끌었답니다. 결국 며느리분이 실제로 독버섯을 드시지 않아서 치명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논리로 집행유예가 떨어졌다고 해요. 집행유예요? 네. 대신 시댁 재산은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다 털어넣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지금 변두리 단칸방에 혼자 사신다고 들었고요. 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도 안 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의 동네 소문 같았어요. 저는 콧등을 살짝 찡그렸을 뿐 더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신경 안 쓸게요. 다음 회의 자료나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 봉투를 그대로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회사 복지재단 설립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혼모와 소외계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재단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회의에서 한참 의견이 오갔어요. 새벽 이슬로 합시다. 우리 엄마가 새벽 이슬 맞으며 약속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이름은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린 그날 저녁, 사옥 1층 로비에는 임직원들이 가득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저 혼자 키운 회사가 아닙니다. 새벽에 산에 같이 오른 사람들, 라벨을 한 장 한 장 붙여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 다 같이 만든 회사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자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준호 오빠가 단상으로 올라와 제게 샴페인 잔을 건넸어요. 수진아, 진짜 잘 왔다 우리. 오빠.
정말 잘 왔어, 우리. 저희는 잔을 부딪혔고 임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한 명씩 인사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사옥의 마지막까지 남아 한 층씩 천천히 둘러봤어요. 대표실로 올라와 제품 라인업이 진열된 유리장 앞에 섰습니다. 처음 만든 추출액 한 병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까지 나란히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첫 제품 라벨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만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책상 위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직통으로 걸려올 전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수화기를 내렸다보다 손을 뻗었습니다. 네, 김수진입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천천히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유리장에 비친 제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마케팅팀 팀장이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인쇄해 놓은 화면이 수십 장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어젯밤부터 포털 메인이고 맘카페고 다 도배됐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저희 회사 제품에서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고발글이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를 사설 연구소 이름이 박힌 분석표가 붙어 있었어요. 이 연구소 어디예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실체가 없는 곳입니다. 다른 글들도 보여주세요. 종이를 한 장씩 넘겨보던 저는 손이 멈췄어요. 한 게시글에는 제가 원가를 줄이려고 산속에서 캐온 맹독성 잡초를 약초에 섞어 팔았다는 글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독버섯 사진까지 합성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설이에요? 대표님, 댓글이 10,000개를 넘었어요. 환불 문의가 새벽 내내 폭주하고 있고요. 고객센터 서버는 이미 마비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업본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홈쇼핑 2군데서 방금 편성 다 빼겠다고 통보 왔고요. 백화점은 매장 앞에서 환불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백화점 다 회수 들어가게 둘 거 없어요. 일단 저희가 자진 판매 중단 선언합시다. 자진 중단이요? 우리가 떳떳하면 도망갈 게 없어요. 회수도 우리가 직접 합시다. 오후가 되자 언론은 더 가관이었어요. 사실 확인 한 번 없이 헤드라인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독촉하는 악덕 기업, 흑수저 신화의 민낯, 양심 없는 여성 CEO.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곤두박질 쳤고 상장 폐지 위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장 준호 오빠를 호출했습니다. 오빠, 식약처 산하 공인기관 3군데 동시에 정밀 교차 검사 의뢰해. 시중에 풀린 제품 다 회수해서 샘플 확보하고 우리 공장 원료까지 다 넘겨. 알았어. 빠르면 4월이면 결과 나올 거야.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누가 처음 이 글을 올렸는지 IP 추적해야 돼. 바로 진행할게. 회의실 안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1년 전 시댁거실에서 인삼 박스가 내팽개쳐지던 그날, 저는 입술을 깨물고 박스를 주워 담았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그때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을 깨물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틀 뒤 사이버 수사대에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로 찾아온 수사관이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표님, 최초 유포글을 올린 IP를 추적했는데요. 일반 개인이 아니라 전문 업체였습니다. 기업사냥 브로커예요. 기업사냥 브로커요? 네, 의뢰비를 받고 표적기업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댓글 부대까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브로커한테 의뢰한 사람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나요? 자금 출처를 더 파봐야 합니다. 며칠 더 주세요. 저는 그날부터 회사 안에 따로 마련된 작은 회의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어요. 4월 뒤 새벽 수사관이 다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굳은 얼굴로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대표님,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실 거예요. 누구예요? 한영자 씨입니다.
대표님 전 시어머니요.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순간 어금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영자 씨가 사채까지 끌어다 브로커 계약금을 부었어요.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친척 통장을 빌렸는데 그 친척이 이번에 조사받으면서 다 불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끝까지 가네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이런 짓을 한 거라 잡히면 바로 실형입니다. 영장 청구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리가 천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영장 한 장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1년 전 숲속에서 저한테 독버섯을 건넸던 그 미소가, 그 거실에서 친정 부모님 선물을 짐짝처럼 던지던 그 손을, 이번에는 그 사람 본인 입으로 다 토해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사관님, 영장은 잠시만 보류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마무리할 일이 있어요. 직접이요? 협조해 주세요. 손해보실 일 없게 해드릴게요. 저는 곧장 홍보팀장을 불렀어요. 오늘부터 모든 언론 취재 일절 거부하세요. 인터뷰도 없고 해명 자료도 안 냅니다. 회사 SNS도 다 잠가요. 대표님, 이 와중에 침묵하시면 여론이 더 나빠집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해요. 그래야 저쪽이 방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희 회사는 거의 폐허처럼 보였어요. 브로커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공장 앞에 몰려와 환불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사옥 앞 도로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졌어요. 저는 일부러 회사에 자주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의 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2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잘 나가는 며느님 아니야? 어머니, 저예요. 너 회사 폭삭 망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시고?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무너져요. 어머님이 하신 일 다 알아요.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너 그 찰난 입으로 빌고 있는 꼴 한번 봐야겠다. 좋아, 만나줄게. 어디로 갈까? 시내는 사람 눈이 너무 많아요. 외곽 카페로 와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모레 오후 3시에요. 그래, 빈손으로 오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꼬리는 어느새 차갑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2년 전 캠핑장에서 저를 살린 그 스마트워치 자리에 이번에는 더 작은 녹음기가 놓이게 될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을 거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하도록. 이틀 뒤 오후 3시, 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가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시 15분쯤 카페 문에 달린 종이 짤랑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새치가 부쩍 늘었고 옷차림은 헐렁했지만 저를 발견한 입꼬리만큼은 단단히 삐뚤어져 있었어요. 어머머, 우리 잘난 며느님이 이런 외진 데까지 행차를 다 하시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가방을 옆 의자에 툭 던지고 다리를 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 회사 망해가는 꼴 보러 왔다. 그 잘난 사옥은 아직 멀쩡하더냐?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어깨를 잔뜩 움츠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한껏 무너진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캠핑장에서 어머님 의도를 너무 크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었는데요. 에휴, 이제야 좀 사람 같은 소리를 하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위자료 받은 거 그대로 다 돌려드릴게요. 회사 지분도 일부 넘길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글을 좀 내려주세요.
브로커들도 철수시켜 주시고요. 너 진짜 다 망했나 보다. 그 도도하던 며느리가 이 늙은이한테 비는 꼴이라니. 저는 손가락 사이로 시어머니를 살짝 올려다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승자의 만족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원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기 시작했고, 한번 열린 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너 그거 아니? 그걸 처음에 올린 데가 어딘 줄 알아? 내가 직접 알아본 데야. 강남에서 알아주는 브로커들이라고. 돈 좀 쓰니까 일이 그렇게 깔끔하더라.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 직접 의뢰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했다, 왜? 너 같은 게 분수도 모르고 회사 차리고 강연 다니고 사장님 소리 듣는 꼴을 어떻게 봐? 내 집 망하게 한 년이 떵떵거리고 사는 꼴을 누가 두고 보겠어? 그래도 그 분석표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제품에서 중금속 같은 거 절대 안 나오는데. 그게 다 돈이지. 사설연구소 하나 잡아다가 돈 찔러주니까 알아서 만들어 오더라고. 너네 회사 약초가 진짜로 보약인지 독초인지 누가 알아? 그걸 한 줄이면 사람들은 다 믿어. 어머님, 사채까지 끌어 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단칸방 보증금까지 다 빼서 부었다. 너 무너뜨리는데 쓴 돈이라면 하나도 안 아까워. 너 회사 망하는 꼴 보고 나면 그 값빚 따위 어찌어찌 갚으면 그만이고. 저는 천천히 두 손을 얼굴에서 내렸어요. 입꼬리가 서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웃어? 어머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그 분석표 의뢰하셨다고요? 뭐야 너? 저는 가방 안쪽으로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불이 또렷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너 인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신문을 펼치고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신문이 바닥에 툭 떨어지고 그 두 사람 안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한영자 씨,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놔. 너희가 뭔데 나를? 수진아, 너 이 천한 년? 너 살려둘 줄 알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사이버 수사대 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브로커 사무실 일망타진했습니다. 라고 짧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1년 전 숲속에서 저한테 그 버섯 건네셨던 거 기억하시죠? 닥쳐.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뿌리려고 하셨던 그 독, 이제 어머님이 평생 직접 맛보실 차례예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카페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아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쓰지 않고 오히려 깔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로 봉투 3개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식약처 산하 공인기관 3곳에서 보낸 정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봉투를 한 장씩 펼쳤어요. 어떻게 나왔어? 3곳 다 똑같아. 모든 성분 무해, 최고 등급, 중금속 검출 없음. 회의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영업본부장은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홍보팀장도 어깨가 들썩였어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오늘 정오에 회사 공식 홈페이지하고 그 맘카페에 동시에 글을 올립니다. 검사 성적서 원본 사진 다 첨부하고요. 그것만요? 아니요. 그날 카페에서 녹음한 파일도 같이 올릴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자백하신 거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풀어요. 대표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고 사람을 짓밟는 게 어떤 일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돼요. 정오의 글이 올라갔어요. 4월 동안 침묵하던 회사가 처음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성적서 사진 3장이 첫머리에 붙었고 그 아래 2년 전 캠핑장에서의 살인미수 사건 경위가 짧게 적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카페에서의 녹음 파일이 첨부됐습니다.
업로드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어요. 3시간 만에 100만, 5시간이 지나자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까지 마녀 사냥에 앞장섰던 댓글 부대의 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이번에는 사과 댓글과 응원 댓글이 끝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환불 신청 절반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주문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사옥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오후 햇살이 도시 위로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전 숲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등산화를 들어 올리던 그 며느리는 더 이상 거기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림 없이, 흔들림 없이 저는 제 발로 똑바로 서 있었어요. 폭로글이 올라간 다음 날부터 회사는 거짓말처럼 살아났어요. 취소됐던 주문이 한꺼번에 다시 들어왔고 사옥 앞에 진을 치던 기자들은 어느새 응원 화환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바뀌었습니다. 홈쇼핑 편성도 줄줄이 다시 잡혔어요. 공장은 야간 가동까지 돌렸지만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무너졌다 일어선 거니까 더 단단해져야 돼요. 저는 미소를 짓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결과를 들고 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대표님, 한영자 씨 집행유예 취소됐습니다. 거기에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합쳐져서 법정 최고형이 떨어졌고요. 오늘 오전에 교도소 이송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우리 측 전부 인용됐습니다. 한영자 씨 명의로 남아있던 자산이 거의 없었지만 시댁 친척들 명의로 빼돌린 부동산이 2채 있었는데요. 그것도 사회행위 취소로 다 잡았습니다. 시댁 집안은 사실상 끝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변호사가 자리를 뜨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긴 숙제 하나가 마무리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늦은 오후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옥 1층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보안요원이 한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약속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나가 주십시오. 한 번만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김수진 대표 만나러 왔어요. 김수진 대표 남편입니다. 아니, 전 남편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머리에는 까치집을 짚고 얼굴은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무릎이 다 늘어났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살려줘. 정말 한 번만이야. 갈 데가 없어. 엄마는 교도소 가고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집도 다 넘어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손 놔. 우리 1년 같이 살았잖아. 그때 좋았던 기억도 있잖아.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손 놓으라고. 저는 발을 천천히 빼서 정우의 손에서 바지를 걷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분 정중히 모시고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진아, 수진아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저는 정우 쪽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돌렸어요. 1년 전 경찰서 조사실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며 저를 살인 미수범으로 몰아세우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그 눈동자도요. 정우야, 그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해? 너 같은 무서운 여자랑 하루도 더 못 산다고 했었지? 너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고 했고. 수진아, 나는 너희 엄마가 그럴 사람인 줄 1년 동안 매일 알았어. 그래도 너 하나 보고 참았고. 근데 너는 1년 같이 산 아내보다 거짓말하는 어머니를 믿었어. 그게 너야, 정우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말 내가 잠깐 미쳤었어. 그래, 잠깐 미친 사람한테 평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정우가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짧게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미련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깨끗한 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 오빠를 대표실로 불렀어요. 오빠, 나 한 달만 자리 비울게. 회사 좀 부탁해. 한 달이나? 어디 가게? 고향 한번 다녀오려고. 한참 걸어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약촉하던 그 길도 다시 걸어보고 싶고. 그래, 다녀와. 회사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빠, 고마워.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편한 등산복에 낡은 등산화를 신고 어릴 적 어머니가 약초를 담던 청가방 하나만 어깨에 걸쳤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거울 속의 저는 1년 전 캠핑장으로 떠나던 그날의 며느리도 아니었고 사업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원도 산골에서 자란 김수진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 친정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마당까지 천천히 걸으셨어요. 수진아, 너 얼굴이 폈다. 그래, 엄마. 한참 애썼어. 잘 견뎠다, 우리 딸.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1년 전 거실 바닥에 짐짝처럼 던져졌던 그 인삼 한 채를 기억하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캐모은 그 약초들이 저를 키웠고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던 그 길을 이제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졸졸 흘렀고 코끝에는 쌉싸름한 약초 향이 스쳤어요. 저는 무릎을 굽히고 흙 한 줌을 손바닥으로 올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흙이었어요. 수진아, 저쪽 둔덕에 산토라지가 한가득이다. 엄마, 같이 캐러 가자. 저희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둔덕에서 토라지를 캤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 들어가던 그 숲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산은 저를 살린 산이었고 저를 다시 키운 산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흙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해가 능선에 걸릴 무렵 저는 산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깨에 맨 청가방 안에는 도라지 몇 뿌리와 어머니가 따주신 산나물 한 줌이 들어있었어요. 가방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1년 전 시댁에서 들고 다니던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저는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등 뒤에서 부드럽게 밀어주듯 불어왔습니다. 가난한 흙수저 촌년이라 멸시 받던 1년 전의 김수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흙에 두 발을 딛고 선 한 사람이 거기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햇살을 마주보며 옅게 웃었어요. 이 산자락이 제 자리였고 이 흙냄새가 제 것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흙 묻은 손이 부끄럽다는 말을 평생 들었던 한 며느리가 결국 그 흙 묻은 손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독버섯 하나가 김수진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지만 김수진은 거기서 무너지는 대신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참아온 1년이 헛되지 않았고 묵묵히 견뎌온 시간이 결국 자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짓밟으려는 발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발길질에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서면 언젠가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다는 걸 김수진의 이야기가 잔잔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자기 이름 석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단단한지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